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늦은 결혼으로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늦게 결혼한 만큼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언제나 좋은 남편과 가장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늦게 결혼해서 어렵게 얻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바쁜 육아 생활 속에서 문득 지난 날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결혼하기 전 동창회에 간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저희 아내를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한 소리 할까 싶어서 끼어들었는데 글쎄 아내를 무시한 사람이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와 인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뒤늦게 저를 알아본 사람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아내는 괜찮다며 너그럽게 용서해줬지만 저는 차마 아내처럼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아닌데 아내를 많이 사랑하긴 하나 봐요. 뒤늦게 얻은 소중한 인연이라 그런지 누군가 아내에게 뭐라고 하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저도 제게 이런 면이 있는 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대로 참교육 시켜줬어요. 당시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꽤 재미있는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썰TV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뒷배경이 좋아서 성공한 건 아니고 순전히 제 노력으로 일어섰습니다. 머리는 비상한데 공부머리는 부족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업에 큰 소질이 있었습니다. 가방끈은 그리 좋지 않더라도 사업은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아이디어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족족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회사를 차리더라도 그만한 자본은 있어야 하니까 열심히 모았어요. 제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라고 묻는다면 당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애하면서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이후부터는 여자의 관심 딱 끊고 오로지 일만 하고 저축하고 어떤 사업이 좋을지 생각하며 목표를 다지곤 했습니다. 연애랑 결혼은 성공한 이후에 차차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늦어도 30대 중후반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관련된 서적을 살펴보며 저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넘어가자 드디어 제가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처음부터 거창할 것 없이 적당하게 사업을 꾸렸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임대료와 그 밖의 기기들을 채우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까지 조금 껴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일이 잘 풀리는가 싶으면 또 고난이 닥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싸매면서 어찌어찌 일을 해결하고 제 성공에 결코 순탄한 길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러 시련을 겪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저로 성장한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빨리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맞선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다 호감 가는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도 못 만났고요. 부모님이 얼른 장가가라고 등 떠민 것도 있고 저도 더 늦기 전에 제 가정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무리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해도 이 나이에 어디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얻을 수 있을까 싶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너무 시간 낭비니까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소개받아서 제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번의 실패 끝에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아한 차림에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일하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몇 마디만 섞어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조곤조곤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배려하는 착한 마음씨가 확 느껴졌습니다. 외모도 마음에 들었지만 내면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또 만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전 용기 있게 다가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애프터 신청까지 했죠. 다행히 그녀는 수락해줬고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뒤에도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나갔어요. 그녀도 저를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관심도 없는 남자를 몇 번이고 만나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자신감이 배로 늘더군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시작해보자고 했고 그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강해졌거든요. 어차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만남인데 결혼을 미룰 게 뭐 있나 싶기도 하고 하루빨리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멋들어지게 프로포즈를 준비했고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제 청혼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 뒤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순탄했어요. 특히 엄마께서 아내를 참 어여쁘게 보셨습니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검소하고 알뜰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수수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참 괜찮은 아가씨라면서 좋아하셨어요. 솔직히 제 아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단히 부유하고 여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도 큰 허세 없이 검소한 마음가짐이 대단했습니다. 뭐 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마음만 먹으면 중고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명품 가방 하나 없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진짜 알뜰함의 끝판왕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은 망가지면 새로 사잖아요. 저희 아내는 무조건 고쳐 쓰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사용하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빠지고 튀어나와도 어떻게든 고쳐서 오래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내의 신발과 옷, 가방을 살펴보면 오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알뜰해진 건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장인 장모님의 가르침이 컸더라고요. 아내는 어려서부터 근검절약을 몸에 익히며 자랐고 매사 겸손 또 겸손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대요.
부모님은 신부감을 잘 골랐다면서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아내는 알뜰하게 생활해서 그런지 모아놓은 돈이 제법 많았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저에 비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모은 건 정말 대단한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정말 아끼고 아껴서 알뜰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모은 돈과 아내가 모은 돈, 그리고 양가 집안에서 지원해 주신 돈으로 우리는 손쉽게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어요. 단 한 푼도 대출받은 게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대출 끼는 게 필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대출 없이 준비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혼 준비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 한 번은 아내가 주말에 약속이 잡혔다면서 저 혼자 신혼집에 드릴 가구를 대신 골라달라고 하더군요. 보통 제가 어디 가냐, 무슨 약속이냐 물어보기 전에 항상 아내가 먼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약속이라는 말만 하고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무슨 약속인데 그러냐, 오래 걸리는 건지 물어봤더니 말하기를 주저하다가 황급히 다른 말로 돌리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두 번째 물어봤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이길래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제대로 말도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연애하면서 아내는 늘 제게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궁금해했던 거고요. 제가 너무도 궁금해하자 아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약속은 동창회 모임이라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야, 난 또 뭐라고. 그럼 그냥 동창회 간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걸 숨기려고 그래? 그나저나 동창회라고? 그럼 나도 같이 갈까? 그래, 그게 좋겠다. 간 김에 인사도 드리고. 동창회라는 말에 나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 만나서 청첩장 돌리잖아요. 겸사겸사 아내 동창분들 만나서 음식 대접하고 미리 인사하면 딱 맞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지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냥 나 혼자 갈게. 청첩장도 알아서 전달하고. 왜? 같이 가자. 간 김에 얼굴 도장 찍고 청첩장 주면 좋잖아. 내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할게. 글쎄, 괜찮다니까. 이럴까봐 말 못했던 거야.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할까봐. 뭐? 무슨 말이 그래? 아니, 내가 같이 가는 게 싫어? 그런 거야? 생각지도 못한 아내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라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연애 때나 결혼 준비할 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야기 나눌 때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결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랑 같이 가는 걸 싫어하는 게 확 느껴져서 살짝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뭐 창피하기라도 한 거냐,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은 아닌데 너무한다고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더니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어렵게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니? 그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털어놓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동창생 중에 유독 날 무시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친구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어.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날 무시하곤 했으니까 아마 늘 그랬듯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래서 같이 가기 싫었던 거고 어느 여자가 결혼하는 남자한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 안 그래? 이날 아내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를 엄청나게 무시하며 괴롭혔더라고요. 아내가 나가는 모임은 고등학생 동창회였습니다. 아내는 참을성이 많고 착해서 친구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았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유일하게 그 한 명만이 아내를 싫어하고 무시했다는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내의 가정사 기억하시죠? 근검절약이 몸에 밴 아내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알뜰하게 아끼며 생활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한 번은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아내 옆쪽에 있는 책상에 걸터 앉아 다른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는데 문득 키득키득 비웃으며 의자에 걸린 아내의 가방을 가리켰대요. 와, 이 가방 오래도 본다. 야, 너 이거 아직도 메고 다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메고 다니던 가방이잖아. 세상에 가방 좀 봐. 여기저기 해지고 너덜거리네? 꼭 너처럼 꼬질꼬질해. 그래? 나는 괜찮기만 한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여기저기 다 낡았잖아.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너희 집에 돈 없니? 찢어지게 막 가난하고 그래? 그런 거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 이깟 가방 하나 얼마나 한다고 새로 사지도 않고 낡은 가방을 계속 메고 다녀? 거기다 이거 메이커도 아니잖아. 야, 여기 의자에 걸려있는 가방들 좀 봐. 다 메이커야. 요즘 누가 이런 이름 더는 걸 메고 다니니? 그러지 말고 내가 집에 있는 거 하나 가져다 줄까? 어차피 안 써서 버리려던 참이었는데 그냥 너 줄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민망하게 했대요. 또 한 번은 겨울에 대뜸 작은 상자를 내밀면서 친구들에게 불우한 이웃을 위해 돈을 걷어서 도와주자고 했고 친구들은 알겠다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꺼내서 상자에 담았대요. 그리고 그 친구는 돈이 모인 상자를 들고 아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멈췄대요. 아내한테도 기부에 참여하라는 뜻인가 싶어서 주머니에 있던 돈이 얼마나 있나 싶어서 손이 주머니로 향하려는데 친구의 말 한마디에 멈칫하게 됐다더군요. 글쎄, 이 친구가 이 돈을 아내에게 가지라고 했답니다. 이걸 내가 왜 가져? 말했잖아. 불우한 이웃 돕는 거라고. 나 불우한 이웃 아닌데? 아니라고? 그럼 그 양말이랑 여기 있는 필통은 뭔데? 친구의 말에 아내와 교실에 있던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멍난 곳을 꿰맨 양말과 다 해져서 까져있는 필통에 꽂힌 시선에 아내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특별하게 못 쓰는 정도가 아니면 고쳐 쓰고 아껴 쓰는 집안이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날 그 친구가 그걸 두고 놀리니까 다른 친구들의 깨끗한 양말과 필통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것과 비교가 됐다고 하더군요. 이 밖에도 다른 걸로 괴롭힌 게 참 많았어요. 한두 번 당한 것도 서럽고 속상할 텐데 이걸 3년 내내 당해서 아내에게는 큰 상처로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친구와 3년 내내 같은 반 친구로 지냈답니다. 웃긴 건
다른 친구들에게는 안 그러고 유독 아내한테만 못되게 말하고 무시하고 괴롭혔대요. 집에서 안 입는 옷이랑 가방, 양말, 속옷 등 한가득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주며 쓰라고 했답니다. 새 것도 아니고 다 몇 번 쓴 것들이었죠. 어떤 건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안 쓰는 건데 주는 거라면서 고맙게 잘 쓰라고 했다더군요. 본인이 쓴 거라고 해도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라면서 아내를 잔뜩 무시했대요. 마음이 참 안 예쁜 친구죠? 아내에게 이 말을 듣고 그 친구의 인성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왜? 반에서 분위기 선도하고 날라리처럼 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속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이를 먹어서도 그 짓을 한다길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반의 반장이었대요. 그 말을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모범이 되어야 할 반장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날라리도 아닌 반장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면 다른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께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친구가 없었는지 물었더니 아내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착한 아내를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대요. 만일 아내의 편을 들었다가는 그 친구 눈밖에 나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이 두려웠던 거죠.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집안의 딸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네 부모가 학교에 기부한 돈도 꽤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교장이 얼마나 예뻐하고 좋아하겠어요? 그 친구만 보면 부모님 잘 계시냐 안부 묻고 교장실에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주고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하고 교사들까지 그 아이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대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이즈가 딱 나왔습니다. 돈 있겠다. 여기저기 뿌린 곳이 많으니 인맥도 상당하겠죠. 역시나 부모님 백 믿고 그렇게 날뛰었던 겁니다. 괴롭히고 무시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선생이고 교장이고 다 그 친구를 예뻐하고 편드니까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다 치면 교사랑 교장한테 이르기도 했대요. 그런 식으로 되바라지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아내의 말들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여전히 부모님 백 믿고 설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돈이 워낙 많은 집안이었으니 여전히 많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내에게 몰랐던 비밀을 듣게 된 후 저는 그 동창회에 더욱더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싫어하고 제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가겠다고 고집부리기 그렇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이제 불이익 받을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뭐라고 하면 참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했더니 본인은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한테 똑같이 되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더라고요. 괜히 못된 마음 품고 싶지도 않고 입에 나쁜 말 옮기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결국에는 자신에게 화로 돌아온다고 했죠. 또 본인은 다 용서했다면서 그냥 상종하지 않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에요. 답답할 정도로 참 착하고 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면상이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착하디 착한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못되게 굴 수 있나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기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야 제가 행동이나 대처를
똑바로 할 테니까 말이죠. 아내는 알았다고 했고 며칠 후 동청의 날이 되자 저는 아내를 약속 장소로 데려다 줬습니다. 아내는 제가 기다리는 게 못내 마음 쓰였는지 가는 건 알아서 갈 테니 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근처에서 업무 보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연락하면 바로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날 정말 잔뜩 벼르고 갔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신경 더 많이 썼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 친구를 보게 된다면 말끔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덜 무시당할 것 같아서요. 괜히 저 때문에 아내가 또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럽게 명품으로 다 휘감았습니다. 또 아내한테도 옷이랑 가방을 선물했어요. 동창회 갈 때 입고 가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입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 가방도 안 맸고요. 딱히 과시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비싼 거기도 하고 제가 준 선물이라 더 좋은 날 입고 매고 싶다면서 아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귀 살려주려고 선물한 거였지만 아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로 인해 흠잡힐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깔끔하게 꾸미고 갔어요. 아내는 그냥 가서 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면상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근처에서 일을 하며 아내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정리하고 일어날 것 같다고 하길래 서둘러 물건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야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어디에서 기다리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차 안에서 기다릴까 아니면 밖에서 기다릴지 고민하다가 마침 화장실이 급하기도 해서 들어가서 슬쩍 볼까 싶었습니다. 아내가 싫다고 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아내 몰래 대충 분위기만 슬쩍 보고 가려고 했죠.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는데 순간 여러 명의 여자가 모여 앉아있는 자리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한다는 동창 모임인가 싶어서 슬쩍 쳐다봤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앉아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과 함께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 걱정스런 마음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잠시 보고 가려는데 아내의 표정이 뭔가 난처한 듯 보였습니다. 뭐지? 왜 저러지? 혹시 그 못된 친구가 아내를 괴롭히는 건가 싶어서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말한 그 못된 친구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친구를 찾는 건 쉬웠어요.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다리 꼬고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잔뜩 표독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쳐다보던 여자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저 여자구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내를 향해 뭐라고 말하길래 진짜 초집중을 하고 뭐라고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잘 들으려고 아내 몰래 가까운 곳에 숨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뚜껑이 확 열리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는 예벌은 못 고치고 또 아내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참 변한 게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야. 여전히 그때처럼 지질이 궁상이네. 결혼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뭐가? 이렇게 궁상 떠는 널 누가 좋아한다고 결혼할까? 난 그게 너무 의아스러워. 그 친구 말에 분위기는 삽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듯 비웃음 섞인 웃음을 짓더니 아내를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정말 결혼하는 거 맞지? 야, 말이 조금 그렇다. 가짜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거로 거짓말할 애도 아니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니까
옆에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참지 못하고 그만하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이야 그 친구 뒷배경에 눌려서 말 못했지만 이제는 다 큰 성인이고 더 이상 기죽을 이유가 없으니 친구들이 하나씩 아내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 그 친구랑 엮이지 않으려고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서 꿋꿋하게 주절거리며 제 할 말을 떠들어댔어요. 그러다 그 친구 말이 더 이상 듣기 힘들 정도로 선을 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만하라면서 말리는 눈치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제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서서 뭐 그렇게까지 말하냐고, 왜 사람을 무시하냐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원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하는데 제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친구가 무시하는 것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사리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그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못된 친구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친구들의 눈치에 조금도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아내 편을 드는 친구들이 짜증난다는 듯 아내를 더욱더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왜? 내 말이 틀려? 저거 봐. 저 나이 먹도록 변변한 가방 하나 없잖아. 너희, 제가 메고 온 가방 봤어? 딱 봐도 이름 없는 그냥 아무 곳에서 파는 보색 가방이야. 아니,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잖아. 비싼 명품은 아니어도 적당한 가방 정도는 마련했어야지. 결혼한다는 남자가 돈을 잘 못 버나 봐? 아등바등 돈 모으려고 궁상 떠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동창회인데 그에 맞게 차려입고 왔어야지.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나까지 싸구려를 오해받잖아. 야, 너 그 말이 너무 심하다. 왜 그래? 그래 그만해. 아니 뭐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들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도 얘랑 나랑 3년 내내 같은 반 친구였잖니? 예정이 있어서 충고하는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거면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둬. 그게 뭐니? 나라면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메고 온 가방 얼마짜리인 것 같아? 네가 알면 아마 놀라서 까무라칠걸? 우리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런 가방쯤은 그냥 사줘. 너는 구경도 안 해봤을 테니 눈으로 실컷 구경해. 그리고 제발 수준 좀 높였으면 좋겠어. 창피해서 같이 밥 먹을 기분도 안 난다. 그 친구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왜 저러냐는 식으로 놀라서 쳐다보거나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념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고 사람 무시하는 저 친구가 너무도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뭐인지 아세요? 바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받아주고 있는 아내였어요. 잘난 척하며 내민 가방을 물끄러미 보다가 넌지시 자기 가방을 한번 살펴보고는 고개를 숙인 아내의 모습이 너무도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결코 저런 식으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함부로 무시하고 깔볼 사람이 아닌데, 지켜보고 있는 제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니까 정말 되도록 참견 안 하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누군가 깔보고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쩌지 못하고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막판에 내뱉은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뒤에 서서 당당히 친구분들에게 인사드렸어요. 아내와 결혼하는 예비 신랑이라고요. 그러자 모두들 저를 보고 놀라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내 역시 갑자기 제가 등장하니까 놀란 눈치였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짓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잠깐이라도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다. 오늘 친구분들께서 식사하신 건 제가 대접하겠다. 첫인상을 좋게 심어줬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저를 보고 아내에게 예비신랑에 대해 소개 좀 더 해보라면서 바람을 넣어줬고 부러운 듯한 시선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런 친구들의 칭찬과 부러움에 아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쩍 아내를 깔보던 친구를 살펴봤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맞으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우리 결혼식 때 오셔서 축하해 주셨잖아요. 저 김 차장 와이프예요. 처음에는 뭔데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 와이프란 말을 했을 때 뭐지? 정말 김 차장 아내라고?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본 것 같은 낯익은 얼굴이더군요. 김 차장 책상 위에 있던 액자 속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까지 참석했었죠. 아, 말씀하시니 기억나네요. 그때 결혼식 때 뵀었죠?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인연 한번 참 신기하네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요? 알고 보니 아내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친구는 제 회사 직원의 아내였습니다. 마침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본 덕에 제 정체를 공개하게 되었죠. 우리 둘의 대화에 주변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술렁거렸습니다. 어머,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라고 했지? 대박, 예비신랑이 사장님이야?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 친구의 표정은 점차 안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저와 아내를 번갈아가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머리 굴리는 얼굴을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아내한테 막 친한 척 되지도 않은 연기를 펼치더군요. 무시하던 것도 모자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용해 먹어야겠다 결심이라도 했는지 학창시절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는 등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등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면서 놀라운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떨었습니다. 더불어 친구 덕으로 남편 승진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절거리길래 더 이상 듣기 짜증나서 애써 짓고 있던 미소를 싹 거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덕에 앞으로 승진은 영영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럼요. 이렇게 맞는 것도 인연인데 친구 덕 보셔야죠. 앞으로 김 차장의 승진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사실 아까부터 하신 말씀 다 듣고 있었어요. 사람 막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시던데요. 아니 그건... 본인이 뱉은 말을 제가 다 들을 줄 몰랐겠죠. 퍽 당황한 기색을 비치더니 이내 더 과하게 웃으면서 장난이었다고 오해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도와달라는 눈짓을 보내왔습니다. 아, 제가 한 말을 들으셨구나. 근데 그거 오해세요. 아까 한 말 다 장난이거든요. 우리 이런 장난 서로 주고받으면서 놀아요. 원래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짓궂은 장난 서슴없이 치고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친구끼리 짓궂게 장난치기도 하지만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지는 않죠. 아까 보니까 친구로서 한 말이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정말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그렇지? 지가 뭐라고 말 좀 해봐. 사장님 오해하시겠어. 괜한 거짓말 그만하시죠. 친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다 전해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김 차장한테 넌지시 한마디 해야겠어요.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을 줄은 몰랐다고요. 뭐라고요? 웃겨. 지금 저 무시하신 거죠? 사장이면 다예요? 사장이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직원 아내한테 함부로 해도 돼요? 기껏 사장님이라고 대우해줬더니 뭐라는 거야? 이로써 몇 마디 대화만 나눠서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 아내를 무시한 건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무시당한 것에 발끈하고 화를 내는 게 참 없어 보였어요. 내 수준이 이렇게 낮아요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은 제 말에 자존심 상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들부들하며 화냈어요. 그에 반면 저는 한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너그럽게 웃으며 상대해 줬습니다. 원래 상대가 잔뜩 화났을 때 차분하게 웃으면서 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상대방 혼자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뜁니다. 점잖게 굴수록 제 인격만 올라가는 거고 상대방은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해요. 저는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더 차분하게 웃으며 대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제 예비 신부를 함부로 대한 건 오히려 그쪽이죠. 지금 화를 내야 하는 건 제 예비 신부입니다. 무슨 애도 아니고 사람 겉모습으로 놀리니까 재밌나요? 사람 많은 곳에서 일부러 망신 주려고 인신공격하던데 나이값을 해야죠.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옛벌은 못 고쳤나 봐요? 명품 가방 메고 오면 뭐합니까? 사람이 덜 됐는데. 그런 거로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제 예비 신부는 그깟 명품 가방 없어도 충분히 귀한 존재예요. 마음씨는 또 얼마나 착한지 말도 못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사장이고 돈도 제법 잘 법니다. 그런 제가 이깟 명품 가방 하나 안 사줬겠어요? 사줘도 굳이 들고 다닐 필요 없다며 더 가치 있는 자리에 들겠다고 해서 오늘은 수수하게 입고 나온 거예요. 이제 알겠죠? 제 예비 신부의 마음 그릇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제 말에 그 친구분은 잔뜩 열받았는지 얼굴이 빨갛다 못해 익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는데 차마 제게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자니 할 말도 없어서 바들바들 화를 참는 듯 보였어요. 그 친구 때문에 일어난 소란으로 다른 분들에게까지 소란이 끼친 것 같아 저는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한 김에 미안할 짓 하나만 더 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왜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굴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며 화를 참고 있는 친구분에게 괴롭힌 이유에 관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아내만 못살게 굴었냐고요. 그랬더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끼리 뭐라고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괴롭히긴 뭘 괴롭혔냐고 하더라고요. 꼭 때려야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말도 얼마든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콕 집어서 말했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증인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 기억난다. 말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괴롭히지 않았냐고 말을 보태니까 얼굴이 더 빨갛게 익어서는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큰 소리로 그냥 할 말 한 건데 무슨 이유가 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괴롭힌 건가. 심심해서 반응이 재미있어서 또는 화풀이할 상대로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놀란 아내를 데리고 이만 자리 벗어났어요. 나중에 다시 자리 만들어서 대접하겠다는 인사를 끝으로요. 그렇게 아내를 데리고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와 아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니 그 친구가 서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 할 말이 더 남았냐는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아까와는 다른 태도로 안절부절 못한 표정과 몸짓을 보이더니 두 눈을 질끈 감고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갑자기 왜 사과하시는 거죠? 아까는 할 말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친구들 다 있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인정해요. 실은 부러워서 그랬어요. 나는 겉모습에 신경 쓰고 돈도 잘 쓰는데 친구들이 그런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니까 부러워서 그랬어. 뭐 하나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짜증났어. 나처럼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애들은 왜 이런 널 좋아할까? 너무 짜증나고 질투나서 그래서 그랬어. 어떻게든 널 깎아내리고 싶었거든.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참 철없는 사람이죠? 그게 부러워서 일부러 깎아내리며 괴롭혔다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한심해서 좋은 시선으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 친구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니 이내 제게 남편한테 불이익 같은 거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해. 앞으로는 친구들 앞에서 너 무시하는 행동 절대 안 할게. 그러니까 지난 일 다 잊고 잘 지내보자. 제가 이렇게 사과했으니까 사장님은 오늘 일 잊어주세요. 혹시라도 남편한테 이상한 말 안 하셨으면 해요. 당연히 불이익 같은 것도 없어야 할 테고요. 무슨 불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야 뭐 승진에 영향을 준다던가 뭐 그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사적인 일은 회사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다만 업무적인 평가는 철저히 하겠죠. 당사자 없이 여기서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김 사장이 그렇게 썩 일을 잘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저랑 일한 세월이 많아서 답답해도 참고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업무에 좋은 영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앞으로 김 차장 잘 지켜보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과했잖아. 방금 미안하다고 앞으로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됐지. 사람이 쪼잔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있어요? 우리 남편이 뭐 어쨌다고 업무적으로 평가한다는 소리를 해요. 우리 그이 일 잘한다고요. 혹시라도 남편 건드리기만 해요. 나 그때는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제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아내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아내에게 건넨 사과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서 사과하고자 했다면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했을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 남편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건넨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 티가 나서 무시했더니 결국은 제 뒤에다 대고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사실 김 차장은 잦은 실수가 많았고 업무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해서 늘 고민됐어요. 그래도 저와 함께한 시간이 많고 함께 회사 키우기에 동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정으로 차마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김 차장에게는 미안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업무적으로 칼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김 차장이 우리 몰래 친 사고가 발각되면서 사표를 받아냈어요. 물론 김 차장 와이프 때문에 일부러 사표를 받아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이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 차장의 와이프가 찾아와서 저나 와이프에게 무릎 꿇고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우리가 괘씸하게 여겨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아내는 다 용서했다,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 사람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용서를 왜 받아주지 않냐며 제발 남편을 복직시켜달라고 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를 향해 5만 가지 저주를 퍼붓기도 했죠.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행동만 하더군요. 한동안 그 사람에게 시달리느라 피곤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뭐 하나라도 깨우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했고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의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한 이후 동창회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친구네 집안이 망하고 어렵게 김 차장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차장이 사표를 냈을 때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거였어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엇나간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을요. 이래서 사람은 심보를 곱게 먹어야 하나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내처럼 너그럽고 착한 마음씨를 본받아 베풀며 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